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52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2페이지. 오늘 날씨 엄청 춥죠?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체온이 높아지면 이까짓 거 날씨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한 20분만 기다리면 따뜻하게 해드릴게. 자, 어디 이제 52페이지를 보니까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는 이론은 어떤 식이냐면 맨 처음에는 인구수가 적었잖아요. 그러면 도시 구조가 뭐 복잡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했겠는데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도 공장도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좀 복잡 다양해지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양가로 1번 보니까 무슨 지대이론 나와요? 동심원 지대이론이 나오고 양가로 2번은 선형이론, 양가로 3번은 다핵심이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도시구조이론에서 자, 도시구조이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버제스라는 사람이 동심원 이론을, 동심원설이라는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볼게요. 동심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11월달, 12월달은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용어를 읽어보고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도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동심원이라는 소리겠죠. 동심원은 우리 연못에다가 돌멩이 탁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림 보니까 동그라미가 여러 개 이렇게 겹쳐 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도심이 그렇게 성장이 된다. 이게 이제 동심원설인데,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요 이론은 1920년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가 성장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운데 1번이 있죠. 1번. 1번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1번. 중심 업무지대 뭐 CB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이제 이 1번이 뭐냐면 어디? 19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거의 100년 전이죠. 96년, 100년 전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인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연히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안에 1번 지역 안에 기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보안관 사무실도 있고 뭐 모텔도 있고 식당도 있고 종합적인 기능이 그냥 1번 안에 있고 이 1번 지역 외곽에 어떤 넓은 광장 이런 데 잘 사는 사람이 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점차 이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지역 안에는 모텔이 3개 있었고 식당이 4개 있고 목욕탕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숙박시설도 더 많이 필요하고 식당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 바로 옆에 2번 지역이 만들어진대. 2번 지역. 예. 이 2번 지역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가장 우리 시험에서 의미 있게 다루는 지역인데 어디? 2번 지역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 다 이제 똑같은 용어인데 이제 2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흔히 그냥 우리 도심 말고 부도심이라는 소리 들어봤을까요? 그냥 부도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볼게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번 지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도 더 많이 필요하고 상업시설, 식당 뭐 이런 것도 더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1번에서 2번 지역으로 상업시설, 공업시설 또 일부 주거시설이 2번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1번이 도심, 2번이 부도심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는 깨끗하잖아요, 도시가. 도심이든 부도심이든. 근데 100년 전에는 여기는 있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술 먹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물건도 만들고 뭐 이렇게 시장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도심의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깔끔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3번 지역이 있는데 어디?
3번 지역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근로자. 근데 이제 노동자, 맞아요. 근로자인데 노동자. 또는 노동자 또는 저소득층 지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럼 이제 볼게요. 자, 노동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직장이 2번에 직장이 있어요. 2번 지역에서 예, 망치로 물건도 쇠도 두드려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식당에서 서빙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번 지역에 직장이 있어서 바로 옆에 노동자들,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고요. 다음 4번. 4번은 우리 시험에서 별로 의미 없는 지역인데, 자, 어디? 4번 지역은 뭐라고 나왔던가요? 4번. 이제 정식 명칭은 중류층 지대라고 하는데, 그냥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이 산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겠고, 5번 볼게요, 5번. 5번 무슨 지대라고 나왔어요? 통근자 지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근자 지대.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고소득층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게 1920년대거든요. 그러면 1920년대에도 기업이 있었어요. 은행이 있었어요. 시카고는 시장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 관공서, 은행은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거든요. 근데 5번에서 통근 출퇴근하겠다는 것은 100년 전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대중화되지 않았겠죠. 근데 교통이 대중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출퇴근하겠다는 것은 교통비를 부담할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고소득층 지대라고 해석해 주는 게 사실은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잡아낼 텐데 제가 이제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나와 있는 외국 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죽었다. 왜 죽었어? 그치? 오래돼서 다 죽었어요. 오래돼서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요 파트에서 이제 어떤 이론이 나와. 그러면 이제 시험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옛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자, 이제 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도심에 가까운 곳은 땅값 비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은 이 뒤쪽에 있는데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도심에 더 가깝네? 현대적 관점에서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는 100년 전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2번 지역에서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저소득층들이 도시 밖에서 살아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2번 바로 옆에 저소득층 지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시대 상황이 그래.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어떤 것들을 건드려주냐면 버제스의 동심원설을 이해한다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택지역보다 더 도심에 가까이 입지한다, 형성된다. 어때요? 맞아요. 맞다라고 해야 돼. 예, 맞다라고 해야 돼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예. 다음. 버제스의 동심원설에 의하면 도심 중심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한다고 X. 맞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요. 버제스의 이론에 의한다면 3번은 저소득층 지대인데 2번은 극빈층들이 또 살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해 줄 텐데. 그러면 이런 주거 환경이 불량한 이 지역으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낮고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범죄, 빈곤, 질병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 시험은 너무너무 단순하게 나왔던 지문만 건드려 주는데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내용을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요거 누구의 이론에 의하면 이렇다 그러면 절대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된다, 안 돼? 안 된다. 그 당시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흡수를 해줘야지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잡으면 돼. 시험은 너무 뻔할 뻔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번 지역이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암기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책 보고. 자, 여기 뭐예요? 그래, 다시 할게요. 책 보고 읽으세요. 1번 어디야? 중심 업무지대. 2번 점이지대, 천이지대, 전이지대 다 똑같은 말이에요. 2번이 제일 중요해. 3번. 자, 3번 앞으로 이제 저소득층 지대라고 합시다. 저소득층 지대. 4번은 이제 그냥 중류층 지대라고 하고요. 예, 됐어요. 5번 무슨 지대? 통근자 지대. 그러면 2번은 어디 사이 있는 거예요?
2번 어디 사이에 있다? 야, 여러분들 보니까 합격 예의감이 딱 오네. 왜냐면 다른 학원 가가지고 2번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하면 1번과 3번 사이에 이렇게 대답하는데 여러분도 안 그러네? 합격 예의감이 확 오는데. 그래서 이제 2번 지역은 중심 업무지대하고 저소득층 노동자지대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요 이론 한번 봤고, 두 번째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호이트의 선형이론. 자, 이제 이 선자가 부채 선자래요. 그래서 호이트라는 사람에 의하면 도시의 성장이 마치 부채를 쫙 폈을 때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도시가 쇠경으로 확산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심 중심부인데 도시의 형성이 마치 이렇게 부채를 폈을 때 부채의 날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이게 이제 호이트의 선형이론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왜냐면 이것저것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딱 정해졌어. 근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또 어떻게 나와주냐면 박스 안에다가 이제 어쩌고 저쩌고 다음 아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과 관련된 게 뭐냐, 1번 무슨 이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볼래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양호한 간선도로망, 양호한 간선도로와 쾌적한 환경을 중심으로는 고가주택들이 자리를 잡겠어요? 저가주택들이 자리를 잡겠어요? 그렇지. 양호한 간선도로, 쾌적한 환경을 중심으로 고가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고가주택들이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 입지가 결정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호이트는 입지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이제 이런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대신에 고소득층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을 이해한다면 저소득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시험에서 아주 많이 건드려줘서 가장 사랑스러운 녀석이 바로 요놈이에요. 네. 다음. 세 번째 보니까 해리스 울만이라는 사람이 이해한 다 핵심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스톱. 자, 우리 용어 한번 봅시다. 이론. 핵 또는 핵심이라는 것은 도심의 성장을 끌어가는 어떤 견인적인 요소, 뭐 교육의 중심기능, 물류의 중심기능, 상업의 중심기능, 주거의 중심기능, 이런 걸 핵이라고 그래. 근데 핵이 많대, 적대요? 많대. 예. 중심기능이 많대. 그럼 한번 찍어볼래요? 다핵 패턴을 띈다 이런 말이 있고 단핵 패턴을 띈다 이런 말이 있어. 대도시는 무슨 패턴? 다핵 패턴. 소도시는 단핵 패턴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 이론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되게 싫어하는 게 그 오른쪽 페이지 그림 봐보세요. 복잡하죠? 다른 건 그림 간단하니까 그려주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얘는 그리긴 좀 벅차. 대신에 답 찾기는 너무 좋아. 우리 여기 주목하세요.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학계로는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냐면 동그라미 3번에 니은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니은 보니까 어떤 동종이라는 것은 유사활동 똑같은 걸 말해. 동종활동은 직접 이익을 추구한다. 모여있을수록 이익이 생긴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디귿 어떤 이종이라는 것은 말이죠. 서로 다른 활동이래. 이종 활동은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된다는 것은 모여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자, 우리 봅시다. 똑같은 용도, 똑같은 놈들은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해요? 모여있는 게 유리해요? 모여있는 게 유리해. 그래서 똑같은 놈들은 모이고 다른 놈들은 떨어진다. 이런 거야. 우리 볼래요? 주택하고 상가하고 공장은 서로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근데 우리 동네 보면 주택, 상가, 공장이 한 동네에 섞여 있던가요? 아니죠. 주택은 주택끼리만, 상가는 상업시설끼리만, 공장은 공장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딱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요것도 답 찾기 되게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하면 되니까. 지금은 똑같은 놈들은 어떻게 있고 모여 있고 집적이라는 게 모일 집자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놈들은 모여 있는 게 유리하고 다른 놈들은 흩어지는 게 유리하다. 그 정도만 딱 짚고 넘어가면 돼. 시험에는 이제 오답이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냐면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을 이해한다면 동정 활동 간에는 분산 입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OX. 아니지. 동정 활동은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답 찾기는 되게 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네. 똑같은 놈들은 모여 있는 게 좋고 다른 놈들은 떨어져라. 그렇게. 예. 넘기세요. 자, 이제 54페이지. 입지론이란 말이 있어요. 54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볼게요. 입지.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가 입지예요. 입지. 그러면 우리 그냥 용어 한번 들어볼게요.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동적 개념이란 게 있고 정적 개념이란 게 있는데, 자, 어디? 굳이 한자를 안 쓸게요. 동적 개념, 정적 개념 중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무슨 개념일 것 같아? 그렇지, 정적 개념이에요. 활동하는 거, 움직이는 것은 동적 개념인데, 어디 이제 입지란 건 뭐냐면요, 입지.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의 입지예요. 제 친구가 이쪽 사거리에서 빵집을 하거든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네 빵집 정말 목이 좋다 라는 말 쓰죠. 그러면 내 친구는 지금 이 공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입지예요. 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상태가 입지야. 근데 입지 선정이란 것은 좋은 입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것을 입지 선정이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가 이제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을. 그래서 야,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 하고 자리를 찾아서 막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입지 선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디? 입지하고 입지 선정 중에 누가 동적 개념인가요? 응? 입지 선정이 움직이는 거니까 동적 개념이죠. 입지는 머물러 있는 상태니까 정적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용어 하나 들어봤고, 자, 이제 이 입지 파트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공장 입지, 공업 입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상업 입지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주거 입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나온 지 19년 됐어. 아니야. 16년 됐구나. 그쵸? 그러면 이런 거는 공부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설령 시험에 이번 나온다 하더라도 찍는 거야, 그냥. 그래서 철저하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위주로 가는 거지, 막 십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걸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요걸 이제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공업 입지는 공장이 어디 입지하는 게 좋냐, 뭐 요거 이제 따져보는 게 이제 공업 입지인데, 어디? 우리 책에 보니까요, 맨 상단에 베버의, 밑줄 그어볼래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두 번째 방가루 2번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 밑줄 그어봅니다. 그러면 어디 볼까요? 베버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공장 입지함에 있어서 최대 수요, 아니, 최소 비용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래쉬는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먼저 볼게요. 베버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공장이 입지할 때는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타당합니까? 그렇죠. 공장 입지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수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 맞는 소리죠.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래쉬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어떻게 공장이 입지하는데 비용만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다. 결국 물건 팔아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장 많은 시장 옆에 있어야지 좋은 입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베버라는 사람은 낮은 비용성을 강조했고, 래쉬는 높은 판매 수익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누구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근데 우리 시험에는 반가로 1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중심으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있는데,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네.
배번은 비용 부담이 가장 낮은 곳에 공장 입지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비용 3대 요인으로는 근로자 임금,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 그 다음에 이제 집적력, 집적 이익이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제 들어보는 건데, 어디? 공장이 고려해야 될 비용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인건비란 건 뭔지 알죠? 그죠? 인건비는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조금 들어가는 게 좋죠. 아니, 여러분들이 공장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조금 들어가는 게 좋죠? 다음. 원료나 제품의 수송비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 조금 들어가는 게 좋아? 조금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인건비 비용도 낮은 게 좋고 수송 비용도 낮은 게 좋은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집자가 모일 집자예요.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이 생길 수 있대.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택배회사를 해요, 택배. 그럼 택배회사 하면 물류창고 필요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이 동네에다가 비싼 토지에다가 물류창고를 지어서 관리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근데 저 인접의 장성이 보니까 대단히 물류창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봤어. 내가 돈 주고 물류창고를 직접 지어서 관리하느니 그쪽으로 회사를 옮겨가지고 그 시설을 사용료 내고 쓰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겠죠. 그래 갔거든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나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그 물류창고 주변으로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물류창고 주변에 나 같은 생각하는 이 공장들이, 회사들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모일 집자. 한 곳에 모임으로써 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비용 절감의 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집적 이익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그러면 이 집적 이익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냥 찍는 거야. 지금 11월달 공부하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럼 어디? 가만히 있어봐라. 요 이론이 1907년에 나왔지 아마. 그러면 100년이 넘었네. 아이고 계산 잘한다. 110년이네. 110년 전에 나온 이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베버는 뭘 가장 강조했을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그치, 이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 사실은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돼, 사실은. 예, 노동자들이. 예,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맞긴 한데, 3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는 있잖아요. 노동 착취가 이루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빼빠지게 하루에 거의 몇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해도 정말 빵 한 조각 먹기 힘들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나왔던 이론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비중이 낮겠죠? 그렇죠? 이건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다음. 지금은 공장이 설립할 때 말이죠. 공장이 설립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공장 부지 매입비,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어떤 친기업적인 성향을 띠임에 따라서 법인세를 얼만큼 혜택을 주냐 안 주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 옛날에 뭐 땅값이 얼마 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 가격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1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뻥 뚫려가지고 대량의 물건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많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보다는 뭐의 비중이 더 컸겠어요? 수송비. 그래서 베버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100년 전에 나왔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배우는 이론은 현대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자고. 옛날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가 가장 중요했다? 수송비가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잠깐 한번 들어보면 되겠고. 자, 이제 요걸 하나 볼 텐데요. 공장에 입지하는데 원료 생산지 옆에 공장이 입지하는 형태를 원료 지향형 입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소비자가 있는 시장 인근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을 시장 지향형 입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냥 처음에 용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편하게. 자, 시작. 원료 지향형 입지. 여기는 시장 지향형 입지. 자, 원료 생산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는 소비자가 있는 시장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자, 어디 지금 폐광됐지만 화순 탄광이 있죠. 탄광에서는 석탄을 캐잖아요. 석탄이나 원료를.
석탄이라는 원료를 캐가지고 소비자한테 줄 때는 석탄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연탄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원료 생산지에서 시장으로 오는 이 사이 어딘가에는 석탄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연탄을 만들어주는 연탄 공장이라는 게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료 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연탄 공장이 원료 생산지 인근에 있지 않은 경우를 원료 지향형 입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시장 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소비자가 있는 시장 인근에 공장이 입지하는 형태를 시장 지향형 입지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요 용어 한번 볼 거예요. 보편 원료란 말이 있고, 보편 원료, 편제 원료란 말이 있어요. 편제 원료. 보편 원료, 편제 원료가 있는데, 자, 편제 원료가 뭐냐면요. 담양하면 떠오르는 거. 담양. 대나무, 그죠? 그러면 대나무를 이용한 죽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죽제품. 그러면 죽제품의 원료는 소나무예요, 감나무예요? 대나무죠? 그러면 죽제품을 만드는 공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나무라는 원료를 손쉽게 조달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편제 원료는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재료를 말해요. 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저도 이제 캠핑을 요즘에는 안 가지만 이제 또 이렇게 봄 되고 하면 좀 가요. 자주는 안 가지만. 근데 가면 거의 담양으로 좀 자주 가는데 뭐 거기 가면 산마다 이렇게 대나무 굵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담양처럼 이렇게 굵은 대나무가 이렇게 풍부하게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흔치 않죠. 그렇죠? 따라서 대나무처럼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재료, 그게 편제 원료거든요. 이런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료 조달이 손쉽게 나타날 수 있냐 없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편제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은 무슨 지향 입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편제 원료를 주된 원료로 쓰는 산업은 원료 지향형 입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편원이란 말이, 보편 원료란 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편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원료가 보편 원료예요. 제가 국수 공장을 좀 하려고 그래. 뭐 국수의 원료가 뭐죠? 밀가루죠. 그러면 밀가루는 광산구하고 광주 남구하고 서구 중에 어느 지역에서 밀가루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에서나 밀가루라는 원료는 보편적인 원료니까 손쉽게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료가 보편적인 원료인데 이런 보편 원료를 이용하는 산업은 A 지역 원료 생산지 옆에 있든지 B 지역에 있든지 C 지역에 있든지 D 지역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원료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매 관점을 고려했을 때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어디 옆에 있는 게 좋겠어요? 이쪽에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인 원료는 어디 입지하든지 원료 조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고려했을 때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시장 옆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하나만 더 들어볼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원료는 큰데 제품으로 만들면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원료는 큰데 제품을 만들면 작아진다. 이런 경우를 중량이, 부피가 증가하는 산업이라고 할까요? 감소하는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원료는 큰데 제품을 만들었더니 작아진 거야. 그러면 중량, 부피가 감소하는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원료는 조그마한데 제품으로 만들었더니 제품이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원료는 중량이 작은데 제품으로 만들었더니 중량, 부피가 커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중량 무슨 산업이라고 할까요? 중량 찍어봐. 작은데 제품 커졌잖아. 중량 증가 산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볼래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나주에서 이제 텃밭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먹을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제 하고 뭐 이제 김장할 때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하시는데 내년에 김장할 때는 저한테 고춧가루 사세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거 사세요. 예, 진짜야, 농담 아니야. 예.
다 이름 체크해야지. 예. 자, 근데 볼게요. 근데 저도 이제 매주 가거든요. 그러면 텃밭에서 이렇게 채소를 이렇게 뽑아줘 주시는데,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라든지 이렇게 얼갈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 주시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줘요. 항상 이렇게 뽑으면 이만큼 되는데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솎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딱 그 자리에서 솎아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주시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신 거야. 이 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우리 아들이 집에까지 가서 다시 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이 자리에서 무게를 줄여서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텃밭에서 아예 솎아갖고 주신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원료는 큰데 제품은 적어지죠. 그러면 아예 원료 산지에서 줄여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지향형 입지를 하겠어? 원료 산지에서 아예 줄여서 가는 게 좋은 거니까. 예,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중량 감수 산업은 무슨 지향형 입지를 한다?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골 장터에 뻥튀기 아저씨도 있죠. 뻥튀기 아저씨. 그러면 깡냉이 한 주먹 집어넣으면 뻥이요 하면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원료는 조그마한데 제품은 커진다. 중량 무슨 산업이죠? 중량 증가 산업인데요. 그 뻥튀기 아저씨는 있잖아요. 이런 이름을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세본 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뻥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큰 거를 집에서부터 시장까지 갖고 오려면 힘드니까 집에서는 깡냉이를 그냥 한 주먹 가져오는 거예요. 시장까지. 시장에서 튀겨서 그 자리에서 파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뻥튀기 아저씨도 알고 있는 중량 증가 산업은 무슨 지향형 입지한다? 시장 지향형 입지한다. 요 정도만 잠깐 한번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 정도만.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원료 지향형 입지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시장 지향형 입지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용어를 한번 읽어봤을 때 아, 그 말이구나. 그 정도 체크만 해주면 돼요. 다시. 공장이 입지하는데 원료 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원료 생산지 인근에 입지해라. 그게 바로 무슨 지향형 입지다? 원료 지향형 입지다. 다음. 공장 입지함에 있어서 시장 지향형 입지라는 것은 소비자가 가장 많은 시장 인근에 입지해라. 그걸 뭐라 한다? 시장 지향형 입지다. 뭐 그 정도만 잠깐 읽어두시면 되겠네요. 네, 됐고요. 자, 이제 55페이지. 상호입지. 예. 어디 맨 상단에 동그라미 1번 밑에 동그라미 기억과, 자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예, 55페이지. 페이지 잘 못 찾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책상을 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으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같이 펴주고 이렇게 하고 졸음 군밤도 탁 때리고 이게 아주 좋죠. 예. 그래서 하세요. 자, 동그라미 기억에 보니까 재화의 도달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세요. 있죠? 예. 동그라미 니는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은근히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매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봅시다. 우리 동네에 세탁소가 있거든. 세탁소가 있어요. 그럼 세탁소는 인구가 최소 5만 이상 사는 곳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야. 세탁소는 임대료가 싸. 부부 내외간 해.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발생해도 괜찮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소는 인구가 7, 800명 있어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소라는 것은 최소 요구치가 한 7, 8명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뭐라고요? 그래, 바짝 봐. 근데 롯데마트는 인구가 7, 800명 있는데 들어가면 돼, 안 돼? 롯데마트는 임대료가 비싸요. 직원들 월급도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억 이상씩 팔아야 돼. 그러려면 소비자가 많아야 돼. 그래서 세탁소는 있잖아요. 7, 800명 있는 곳에 들어가서도 유지가 되지만 롯데마트는 최소한 15만 명 이상 되는 지역에 들어가야 유지가 된다. 맞죠? 그런 게 바로 최소 요구치야. 그럼 이제 잠깐만. 시험에 이런 엉터리 같은 지문도 나오는데 매장의 유형, 규모 등에 상관없이 매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에는 차이가 없다. OX. 말 안 되는 거죠?
조그만 매장은 인구수가 적어도 괜찮아. 근데 큰 매장일수록 더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매장 크기, 유형 등에 따라서 최소 요구치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다시. 롯데마트가 여기 딱 들어가면 롯데마트는 최소 요구치가 20만 명이라고 가정하자.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롯데마트가 들어갔을 때 이 롯데마트로 물건을 사러 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적 범위야.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인데 어디 해볼까? 재화의 도달 범위 내 소비자가 15만 명이고 롯데마트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치가 20만 명이에요. 롯데마트 입점할 수 있나요? 숫자가 나오니까 안 되지. 왜냐면 롯데마트는 최소한 20만 명 이상 돼야지 유지가 되거든. 근데 여기에 롯데마트가 들어가면 15만 명밖에 물건 사러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입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롯데마트가 입점하려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 중에 누가 더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지 매장이 유지될 수 있겠죠? 딱 그 하나만 나와. 하나만. 예, 하나만.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하나 있는데 아예 책을 보면 안 되고 넘겨버리세요. 잠깐만 넘겨보세요. 넘겨버리고, 예. 56페이지로 책은 딱 넘겨놓고 칠판만 잠깐 하나 봅시다. 칠판만. 이제 크리스탈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 이름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제 중심지를 이렇게 나눴네요. 그냥 보자고 그랬어. 오히려 책을 읽는 게 안 좋아 지금은. 저차 중심지, 중차원의 중심지, 고차원의 중심지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냥 매장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예. 동네 편의점, 구멍가게 이런 거 있죠. 편의점 이런 것은 저차 중심지를 합시다. 근데 동네 보면 조그만 편의점이 아니고 우리 강의실 한 두세 배 되는 제법 큰 마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마트 그런 거를 중차원 중심지라고 합시다. 예. 그다음에 롯데마트. 자꾸 롯데만 이야기하면 열받으니까 뭐랄까? 이마트. 이거는 고차 중심지를 할게요. 자, 근데 잠깐만 봅시다.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는 맥주, 담배, 소세지 몇 개 품목이 적어. 근데 동네에서 제법 큰 마트는 자, 우리 동네 편의점은 회 안 팔거든요. 고기 안 팔거든요. 그냥 그런 정도는 파는데 동네 제법 큰 마트는 옆 편의점에서 파는 거 외에도 회도 팔고 뭐 이렇게 김치도 팔고 뭐도 팔고 품목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이마트를 가면 여기서 파는 거 그대로 다 있고 여기서 안 파는 것까지 다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저차원의 중심지, 그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는 중차원의 중심지, 롯데마트, 이마트, 대형 할인점을 고차 중심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디? 우리 부동산학계로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 우리 지역 내에서 저차 중심지는 수가 많아 적어? 많죠. 편의점은 곳곳에 다 있어 이렇게. 그러면 지역 내에서 말이죠. 저차 중심지는 수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많아. 근데 제법 큰 마트는 저차 중심지 편의점보다는 숫자가 더 많겠어요? 적겠어요? 더 적겠죠. 대형 할인점은 더 많아요? 더 적어요? 더 적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썼대요. 지역 내에서 저차 중심지일수록 수가 많고 중차원, 고차원을 갈수록 수가 점점 감소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대. 예. 선생님 저건 삼각형 아닙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예. 무슨 구조?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네. 다음. 이제 넘기셔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 약간 복잡스러운 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디 57페이지 보면 맨 상단에 공식 하나 있죠. DA는 1 플러스 루트 P N분의 P B분의 뭐 DB. 근데 이 공식 안 쓸 거예요. 예. 저는 있잖아요. 원래 복잡한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저한테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과목 같아. 그 개론이 뭐냐면 개념만 잡고 개괄적으로 짚어주는 게 개념이에요. 저도 원래 이제 저는 보는 걸 좋아해. 뭐 책도 보는 걸 좋아하고 영화도 보는 걸 좋아하는데 깊게 생각하는 거 싫어. 그냥 한번 보고 그냥 흘리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개론이 바로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고 딱 숫자 2개 가지고 그냥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대신에
그냥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보자고. 1대 루트 4는 1대 몇이죠? 그렇죠. 1대 2죠. 잘하네. 1대 루트 9는 1대 몇이야? 1대 3. 끝. 이렇게. 근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1대 루트 9는 1대 3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대 3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체 중에 이쪽이 하나 가져가고 이쪽은 3개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만약에 전체 거리가 4km라고 하자. 그러면 1대 3이라면 얘가 몇 킬로? 1km. 얘가 몇 킬로? 3km. 예. 그렇게 그냥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보따리도 차근차근 풀어줘야지 처음부터 확 풀어줘 보면 안 돼. 그래서 감질나게 해놓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네. 걱정 마세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단 가로 3번 상단에 보니까 CST라고 있습니까? 저기 58페이지 맨 상단에 CST 용어 한번 봐야 돼요. C가 이런 C 할 때 C가 아니고, 예. 커스터머 또는 컨슈머라고 하죠. 소비자. S가 스포팅 점. 테크닉. 자, 볼게요.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는데 CST 기법이란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마트를 하고 있어요. 마트를. 그러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광고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트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의 격자가 이렇게 있는데 격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마트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마트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트에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사러 나갈 때 제가 이제 고무장갑 하나씩 줄 테니까 어디 사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소비자가 있는 위치를 지도의 격자에 스포팅 점으로 찍어. 이렇게 찍어. 이렇게 점으로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마트의 매출 수입의 한 60 내지 70%의 매출 수입을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소비자가 살고 있는 핵심 상권은 1차 상권. 뭐 한 20% 정도 매출 수입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상권은 2차 상권. 나머지는 3차 상권. 이런 식으로 상권의 경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걸 갖다 뭐라 하느냐? CST 기법. 다시 C가 뭐라고 했어요? 소비자, 컨슈머, 커스터머. 소비자가 있는 위치를 스포팅, 뭐로? 점으로 찍어서 1차, 2차, 3차 상권을 확인하는 기법을 CST 기법. 소비자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기법이다. 그래서 소비자 분포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이제 하나 또 봐야 되는데, 저 동그라미 2번에 맨 밑에 표 보이십니까? 표 보이죠? 그죠? 어디? 첫 번째 표 맨 위에 무슨 점포 나왔어요? 집 심성 점포라는 것은 도심의 중심부에 입지한 형태를 집 심성 점포라고 그래요. 백화점, CGV 이런 것은 도심 상권 중심부에 있죠? 그런 경우를 집 심성 점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세 번째 칸에 뭐 있습니까? 산재란 것은 분산해서 흩어져 있는 형태를 산재성 점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발소, 미용실, 분식점 이런 것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돼, 안 돼?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 흩어져 있잖아. 분산 입지. 그래서 산재성 점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두 번째 칸 뭐 나왔죠? 집 재성 점포. 동종 업종이라든지 업무의 연계성이 높은 업종들은 한 곳에 모이려는 성향이 강하다. 자, 시청 앞에 봐보면요. 노무사, 법무사 이런 사무실이 막 모여 있어요. 법원 앞에도 변호사 사무실들이 모여 있어. 근데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은 모여 있으면 서로 경쟁자가 되거든. 근데 오히려 모여 있을수록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집재성 점포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네 번째는 별로 시험에 중요하지 않는데 뭐라 나왔냐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나왔죠. 국부적이 군데군데야. 군데군데. 우리 화원이라든지 뭐 철공소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심지에서 일부 자기들끼리 일부 몇 개씩 군데군데 이렇게 모여서 형태가
입지가 이루어지죠. 그런 경우를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하는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됐어요. 그냥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에 대한 개념 정도 일단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음,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암기하면 뭐하나? 다음 주 되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는 거야. 저는 이제 11월달, 12월달은 익숙해지려고 하는 거지, 열심히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한테 지금 계속 몇 시간마다 축하받고 있죠? 축하받을, 저는 몰라요. 이제 저는 과목마다 좀 특징이 있어. 사실은 세법이라든지 공법을 지금 안 했잖아요. 이제 우리 12월 달부터 할 텐데 대단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합격한 다음에. 합격할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과목들은 시험 볼 때도, 그러니까 시험 대비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시험 끝난 이후로도 우리 실생활에 또 부동산 일할 때 너무너무 소중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상 그런 과목 강의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지 나중에 실무 때도 잘 써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뭐 맞긴 맞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학원이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이 이제 부동산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격증은 없어요. 근데 너무 전문가예요. 잘 알아. 막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사람들이 이 학생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왠지 사기꾼 냄새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격증이 없는데 막 아는 거 많거든. 근데 저 학생은 자격증이 있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사람이 뭐 별로 모르는가 보다. 하지만 사기꾼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래요. 이제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밖에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돼. 근데 이제 어떤 센스 있는 어떤 감각은 좀 생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좀 있죠. 이제 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 옆 동네, 먼 동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인근 지역 내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표현을 써주면, 좀 그래도 뭐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저는 학원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든 모르든 합격을 시켜가지고 내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합격을 시켜서. 그리고 모르는 것은 자기 팔자리 어떻게 해. 뭐 학원에 지금 공부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학원에 뭐하러 오셨어? 공부하러 왔어? 에이씨, 무슨 공부야.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고 합격하러 온 거예요. 합격하러. 예. 그래서 알든 모르든 합격만 시켜가지고 내보내고, 부족한 것은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따로 공부를 하든 말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AS가 없는 강의, 합격만 시켜주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령껏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요령껏 잘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원래 강의를 계속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이게 제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 예. 이제 그러니까 이력서도 한 번도 안 써보고 이게 첫 직장인데 너무 이제 한 10년 좀 넘게 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이제 요수로 내려갔어요. 그냥 시골에 산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아무도 내 말을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강의하러 다닐 때는 내 뭔 말하면 다 귀담아 들어주고 다 날 쳐다보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내 말을 귀담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다시 왔는데, 이제 여기 학원 올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그만뒀다가 이제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하루만 이제 재작년에 잠깐 했는데, 그 전에 합격자가 글쎄 한 50 몇 명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와가지고 작년에 13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자 모임 때 스타가 됐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원래 제 소신대로 강의를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안 돼. 예. 요령껏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게끔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40문제가 있죠, 40문제가. 그 중에 60점은 24개를 맞추면 되는 건데, 많이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리고, 우리 1차 있죠, 1차. 1차가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까? 저 과락이라는 것은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학계론 40점 맞았으면 민법은 80점 맞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80점이에요. 80점. 민법 40점 맞으면 학계론 90점 맞을 필요 없어요. 몇 점 맞으면 돼요? 80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고 80점이 80점. 그리고 40문제 중에 무려 16개를 틀려도 되는 게 우리 시험이에요. 그러면 항상 시험은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렵든 쉽든 출제 비용은 똑같아. 그래서 시간 많이 뺏어먹고 난이도 까탈스럽고 막 그런 계산 문제, 생판 처음 본 문제 보면 그런 문제 가지고 매달리지 말고 과감하게 넘어가라 이겁니다. 이까지 하나 넘어가도 앞으로 나는 틀릴 수 있는 문제가 15개 남은 거예요. 가다가 또 복잡한 계산 문제 나온 거야. 2개가. 버려. 찍었는데 맞추면 대박이고 틀리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틀릴 수 있는 문제가 10몇 개 남은 거야.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내줘요. 네. 우리한테는 시험 볼 때 틀려도 되는 문제가 무려 16개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거든. 당황하지 말고 이까지 거 하나 틀려도 아직도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식 수업을 해. 그런 방향으로 가요. 모의고사식 이제 나중에 강의를 이제 9월달에 하는데 그때는 일부러 제가 이제 손도 못 댈 정도 문제를 일부러 놉니다. 알려주려고 내는 게 아니고 넘어가라고. 그런 훈련들을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것 하면 잘할 필요가 없거든. 잘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점수만 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부동산학개론이 계산 문제가 11개 나왔어요. 제가 11개 나온다 했더니 정확히 11개 나왔어요. 작년에 7개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11개 나왔거든요. 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난이도 조절도 여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번에도 계산 문제 조금만 불편하면 풀지 말고 넘어가라. 이까지 것 몇 개 틀려도 학교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다고 그랬어요. 대신 올해는 제가 별도로 뭘 줬냐면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기출 지문 200개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은 승부를 어디다 봐야 되냐면 분명히 계산 문제 가지고 까탈스럽게 건드린다. 그러면 나머지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 거의 100% 다 기출이다. 해가지고 줬거든요. 정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0개를 무조건 암기하라고 했어. 암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험은 시간과 싸움이니까 어떤 지문이 있으면 왜 이렇지 어쩌지 생각하면 안 돼요. 봐가지고 맞으면 찍고 틀리면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딱 적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과가 좋아요. 예, 항상 그래.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망가진 학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나가는 데는 단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어요.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니야 박수는 아이씨 학교 한다면 치고 뭐 박수야. 근데 공부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예, 합격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좋아. 이번 시험에 계산 문제 7개, 8개 나올 거예요. 줄어들었어. 그리고 솔직히 앞전 시험이 좀 까탈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었지만. 근데 이번은 수월하게 나올 거야. 그러면 승부를 어디다 봐야 되냐면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데다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 멍청한 짓이야. 내가 소화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 쉬운 또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출제될 수 있는 그 과목에다가 승부를 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 학개론에 몰빵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몰빵을. 그러면 민법에서 뭐 점수 뭐 한 5점 부족해도 학개론에서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올해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올해 시험이 이제 작년보다는 잘긴 따기가 좋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해 좀 수월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공부를 좀 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 정말 현명한 사람은 쉬울 때 더 코피 터지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거.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합격이 좋아. 그러니까 축하받, 계속 매주마다 축하받네. 어? 다음 주에 케이크라도 하나 사줄까? 어? 올해 목숨 걸고 열심히 하세요. 어? 목숨 걸고. 특히 부동산 학개론 집중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시험 딱 끝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합격자 발표 나오거든요. 합격자 모임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11월 달 마지막 주에 다 그 합격자 모임 때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결석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오고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요. 합격을 미리 축하드리고 싶어. 자, 60페이지 넘겨놓고 잠깐 휴식에 하겠습니다. 네.